그러면 이제 정치, 군사, 외교 관계에 관련된 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정치적으로는 황제권을 강화하고 황제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체제였고, 그 다음에 황실 재정을 이제 확충했죠. 네, 내장원을 이제 확충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 분리라고 하죠. 자, 행정구역이 변동했는데 23부에서 그 13도로 확정했죠. 이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 실시 시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설이 있는데 되게 정확하게 팩트는 아간파천 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는 아간파천이지만 웬만한 차이는 다 강무개혁을 접근하기 때문에 강무개혁 때 했다고 그냥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의정부가 부활됐고 중초원이 구성됐고 자 이때 중초원은 이 중초원이 무슨 개혁이냐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의회식 중초원이죠. 중초원. 근데 나중에 이 의회식 중초원을 이제 취소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신중초원 간제로 공표해. 이게 천재교육의 그 지금 한국사 교과서에 있는데 뭐냐면 이것은 일종의 자문기구야. 그래서 황제 옆에 있으면서 황제를 자문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그 인원도 황제가 다 임명을 해요. 예, 그 민선위원을 없애버린 거야. 네, 그래서 이 중추원 구성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풍경군, 뭐 평양을 서경으로 이제 격상하고 군사권은 이제 황제에게 권한을 강화시키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치안을 유지하는 수밖에 안 되었다. 결과적으로 군사권을 강화시키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예, 일단 돈이 없죠.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고종이 프로이센을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프로이센 공복을 차고 그 다음에 국가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국가를 만들고 에하 게르트라는 사람을 이제 그에다가 독일인 작가 에하 게르트를 해서 국가도 만들고 어기, 친왕기, 공기 이런 것도 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서울에 친위대를 증가하고요. 시위대를 창설했고 지방에 진위대를 확충했죠. 그리고 이제 원수부라는 것은 이제 최고 통수부예요. 그래서 황제의 어떤 권한을 강화해서 원수부도 설치하고 육군 형병대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긴 안 나왔지만 무관학교도 설치했어요. 무관학교. 무관학교에서 고급 장교를 양성하려고 했다. 그리고 근대적인 해군도 만들려고 했어요. 근대적 해군 건설. 그래서 최신 군함이었던 양무호하고 그 다음에 강제옥 이런 것들 그 일본한테 구입했죠. 거의 비싼 가격으로 구입돼 호구지 된 거지. 그러니까 원래 양무호는 군함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영국 화물선이었어요. 그 화물선을 그 당시 일본이 도입을 해서 거기다 약간 이제 뭐냐면 기관포 몇 개 설치하고 갖다 판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또 일본한테 보급선을 또 사용되다가 이제 되는데 그 다음에 진병제 실시한다는 조칙도 발표했어요. 진병제. 근데 실제 진병제가 잘 안 됐죠. 아까 좀 일단 돈이 없고 진병제 실시할 경우에는 민권을 뭐냐면 줘야 되는데 민의 권한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걸 별로 안 좋아했어. 예, 등등 해가지고 이런 군사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외교를 보면요. 자, 연해주와 간도 지방의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해삼이 통상사원을 설치했어요. 해삼이라는 것은 그 당시 블라디보스토크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 지방에서는 특히 연해주 지역 있죠? 연해주 지역에는 한인들이 많았어요. 조선인들이. 왜 거기에 많이 들어갔냐면 일단 그 당시 러시아가 동천철도나 시베리아 행동철도를 이제 놓잖아요. 그때 많은 노동력을 중국인이나 한국인을 끌어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나 그다음 하바rovsk 그런 것들이 다 러시아 도시들 건설할 때 그 뭐냐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연해주 지역에 한인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 한인들이 나중에 독립운동을 또 하죠. 그러다가 이제 스탈린이 또 이들을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오늘날 고려인이라고 하는 까레스키라는
그런데 기원이 되는데, 자, 하여튼, 그 북간도와 그 영토를 편입시키기 위해서 간도 관리사를 파견하죠. 병계 경무소를 설치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토 분쟁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당시 그 숙종 때 만들었던 강계토 대장이란다. 그 백두산 정계비 있죠? 백두산 정계비에 있는 그 송화강의 위치를 둘러싸고 우리하고 이제 청나라가 싸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송화강, 토문강을, 송화강의 지주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청나라는 토문강을 두만강이다. 이렇게 하면서 간도는 자기 땅이다. 두 차례에 걸쳐서 간도를 둘러싸고 회담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안 돼. 결렬돼. 예.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앙봉성 철도 부속권을 넘기는 대가로 해서 1909년에 간도 협약을 맺어서 결국에는 청나라 넘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한청 통상조약을 체결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통상조약인데 이게 조약이라면 예전에 안 썼죠. 조약이 아니라 예전에 뭐였어요? 장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국과 속국 간의 관계에서 이제 장정을 맺었는데 이때는 동일한 그 자리에서 동등한 자리에서 청나라 조선의 양국의 항제의 명의로 체결했다. 그래서 한국 사상 최초로 대등한 대중국 외교 관계를 이제 전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전 사업 볼게요. 이 양전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예전에 몇 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보통 양전과 지계를 같이 했어요. 별도한 게 아니에요. 양전이라는 것은 토지 조사 사업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뭘 발급했냐면 토지 소유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했어.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은 일물주의 어떤 근대적 토지 제도 확립. 자, 그래서 국가 재정을 개선하려고 했고, 일물주라는 건 뭐냐면 한 가지 토지의 권리는 뭐만 있는 거야? 소유권만 있다는 거야. 예전에는 뭐 경작권도 있고, 뭐 도지권도 있고, 뭐 입회권도 있고, 다양한 권리도 있죠. 이런 권리를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소유권만 인정받으니까 일반 국민들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누구에 의한 개혁이죠? 지주들의 개혁이야. 이 지주들이 되게 좋아했던 거고. 자, 이 개혁을 나중에 이어받은 것이 1910년대 일반 토지조사 사업이야. 그리고 지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그래서 이제 농민경제 안정 등등 있는데, 자, 일단 당공양전의 배경을 보면, 자, 이거는 그 포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9세기 말 조선사회의 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고, 특히 토지 소유 불균등만 아니라 부세행정의 난맥. 부세행정의 난맥은 여러 가지 부정부패, 중간 착취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국가가 토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유권을 확인해 줄 필요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유권을 국가가 확인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마을 공동체에서 문계라는 개인 그 사적 문서 있죠. 사문서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걸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공신력이 없어.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그 카페에 뭐 장터에 가보면 뭐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근데 서로 믿기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누가 사기 쳐먹었어. 그러면 그걸 제지할 수 있는 실제 거기서 없어. 카페에서 해줄 게 없어. 근데 이제 거기 중고나라도 좀 그렇고 저기 중고 사이트 같은 데 가면 이제 와가지고 중고 사이트에서 중개돼가지고 공신력 부여해가지고 확인하면서 하잖아. 그 역할을 이제 국가가 해주겠다는 거야. 토지 매매나 양도할 때 국가가 딱 중간 서갖고 공인을 딱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뭘 발급하냐면 지계를 발급해요. 지계를. 그래서 이 지계의 의미는 국가가 토지 소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겠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뭘로 바뀌게 되냐면 부동산 등기제도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제시대 때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불법적인 토지 점탈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이제 전라도 지역에 있죠. 전라도 지역에 농장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 왜 만들었겠어요, 거기? 쌀농 살려고. 자, 그래서 국가 차원의 불법적인 토지 소유와 점유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근대화를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재정의 파악이 있겠죠. 지세 파악. 그래서 안정적인 세액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양전 및 지계 사업의 이제 기구를 보면 처음에 양지하문에서 이제 했다가 나중에 지계하문이 이제 하죠. 원래 양지하문에 했던 업무를 지계하문으로 다 이관시켜가지고 통합해서 전개하고 그게 이제 지계하문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양전 사업의 내용을 보면 양전 사업도 구본 신참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구를 본으로 하는 그 정책과 신을 취한 정책인데 옛것을 바탕으로 했던 정책은 양전서 여러 규정이 옛날에 그 법, 조전 구전을 고수해서 걸부법이나 전부 6등법 이런 것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직위의 원칙이나 일반제도 양안을 형식했다. 그래서 결부법을 계속 사용했다. 생산량의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 뿌셈에 보면 결부법이 아니라 마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마직이. 마직 이야기는 파종량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마직이만 했고 결부법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되는데 틀려요. 결부법이야. 결부법과 함께 마직이를 이제 뭐냐면 같이 했다고 봐야지 결부법만 이제 폐지하고 마직이 넘어갔다는 건 좀 약간 잘못된 서술이에요. 다른 책에 비교해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정책을 처한 정책을 보면 신을 위한 정책을 보면 양전의 정확성을 기억해서 서구의 근대적 측량 기술을 이용했다는 거.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지계를 발굴했는데 자, 우리가 지계를 발굴 주의할 건 뭐냐면 양전 사업 자체가 특정한 지역에서만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지계도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강원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만 한 거야. 양전도 그렇고. 그 양전과 지계가 일부 지역에 했는데 이걸 이제 확대해서 한 것은 아까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지계 발급의 의미가 상당히 있죠. 여기 보면 근대적 소유권을 증서한 지계제도를 채택해서 그의 소유권을 근대적 소유권으로 전환했다. 예, 근대적 소유권이라는 것은 뭐만 인정하는 소유권이죠?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만 인정하는 거죠. 나머지 권리는 다 부정하고요. 자, 그다음 종전의 양전사업과 차이점을 보면 농지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토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국가관리권을 확립해서 근대적 국가경영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전체 토지 대상은 임야, 산림, 가옥,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다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지계사업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양전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지계를 이제 발행을 했는데, 지계를 이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름이 바뀌어요, 나중에. 강계라고 하죠. 강계. 관리할 때 간자. 예, 강계라고 이제 하는데, 자, 지계 발행이 대상을 농지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전국의 모든 산림, 그 다음에 토지 전답, 가옥까지 포괄했고요. 그 다음에 명칭도 지계 대신에 여기 있네요. 예, 강계라고 이제 전환을 했다. 그리고 종전에 규정하지 않았던 외국인의 어떤 토지제도 소유를 금지했다. 그래서, 일본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지만, 누굴 이제, 견제를 하려고 한 거죠? 일본. 일본 애들이 그걸 이제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인의 대토지 소유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약을 뒀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양전사업을 양지연 아문에서 했는데 이것을 이제 이어받아서 지계 아문에서 통과돼서 했죠. 그래서 양전 지계 사무를 지계 아문에서 이제 통과돼서 양전 사무과 지계 업무를 같이 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그 토지 소유권을 근대법적으로 이제 공인하는 그 절차가 나와요. 그래서 개별 토지와 토지 소유자를 확인하고 토지 소유자의 변동 요모를 소유 준비를 통해서 조사를 사정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자의 국가가 확정짓고 관계를 발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계를 보면 자, 그 너일 전쟁은 양전이 끝나지 못했고 지계가 다 발행하기 전에 일본의 합류로 기간이 해체되고 양전 지계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가의 비율을 지세에 부과하지 않고 각 군 단위로 결가에 적용되어 공동체에 질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에 보면 지가의 그러니까 지가를 비유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마찬가지로 공동체 있죠. 공동체를 단위로 해갖고 일종의 공동납세 총액제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결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개념인데 조선 후기 때부터 모든 토지가 어디에 이제 모든 세금이 어떻게 되죠? 토지에 부과되죠. 이거 도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도교라인데 이 도교화된 그 토지 세금을 뭐냐면 1결당 전후로 해산을 해요. 예, 1결당 그 부여된 세금을
동전을 환산해서 계산하거든요. 이걸 뭐냐면 결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교화된 1결에 부여된 세금을 뭘로 환산한다?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계산한 걸 결가라고 해요. 결가. 예. 자, 그래서 근대적 지세제도의 수입을 확립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에 의한 세금 제도예요? 지배층 위주죠. 그래서 지배층 위주의 어떤 개선 방향으로 지주 소작 관계를 인정했고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했던 거죠.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국유주의 환수했어. 그러니까 일본 애들 막 욕하고 있는데 실제 나쁜 가는데 다 일본 애들이 예전부터 배웠던 거예요. 예. 우리도 그 당시 강무개혁 때 뭐냐면 강무개혁 때 양전사업 할 때 똑같이 했어. 그것을. 예. 그 다음에 오히려 지주대 권한만 강화시켜 농민들 반발만 불러일으켰다. 자,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식상공업 정책도 이제 추진했죠. 식상공업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나무를 심잖아요. 그 식목일에 나무를 심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유럽의 미국의 근대 산업을 심는 거야. 우리나라에. 그래서 경제를 번성시킨 게 식상호업인데 이 식상호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한 건 아니고 메이지 정권 때 그런 정책들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걸 누가 주도를 했냐면 이용익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어요. 이 사람이 좀 이름 정도 외워두세요. 이 사람이 유명한데 이 사람이 원래 보부상 출신이에요. 칠럽하고.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의 식상호업 정책을 주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한국사 능력 시험에도 뭐냐면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또 학교를 세우죠. 그래서 을사조약 이후에 그 보성 소학교니 보성 중학교니 보성 전문학교를 세워요. 보성 전문학교는 오늘날 어디죠? 고대. 고대를 세웠던 사람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냐면 고종의 을사조약이 체결되니까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프랑스에 가는 도중에 상중반도에서 일본 간원에게 발각되고 그 때문에 또 파면돼요. 그래서 해외 독립운동 하다가 1917년인가요? 1910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죽어. 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고 대표 중인 긍황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근본위 화폐 개혁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근본위 제도가 그 당시 도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안 됐죠. 그래서 그 당시 근본위 화폐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안 되려고 했어. 안 됐어. 근본위 화폐, 근본위 태환제도는 뭐죠? 자, 중앙은행에 금을 예치시켜 놓고 금에 해당하는 뭘 발행하는 거야? 지폐를 발행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요? 금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금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금이 우리나라에 쓰지 못하고 미국이나 일본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도만 했지 안 됐다. 이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근대적 시설을 확충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경원선이니 그 다음에 경부선, 경인선 이런 것들을 해갖고 했는데 이런 철도들을 나름대로 뭐 부설권을 다시 찾아오고 그 다음에 시도를 했지만 안 됐어 이것도. 왜? 자본과 기술력이 딸렸기 때문에. 그래서 간선이 못하니까 지선이라도 좀 해보려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 일제 방해와 자본과 기술이 딸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이 예전에 이제 요번에 철도 부설 관련돼서 시험에 나왔죠. 대한철도 회사.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전화를 가설하고 전차를 서울로 부설하고 동양에서 두 번째로 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직속의 국내부 및 내장원을 강화시켜서 왕실 재정을 독립하고 이것 때문에 좀 욕을 얻어먹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요. 강무개혁의 그 한계 의의를 좀 같이 볼게요. 자, 거기 보면 그 구본 신청을 인용한 복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재정적 뒷받침이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민중의 경제생활과 국가재정을 희생시켜 왕실 재정을 강화시켰다는 거. 그래서 이제 탁지부 대신에 그 내장원에서 이제 주로 했고 철도부설 등이 외국인들에게 특화됐고 기술과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앞에선 자주적 개혁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개혁 과정에서 외국 자본이나 기술을 많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전제군주제 개혁의 전제군주권을 강화하는 개혁이었고요. 그래서 이때 이걸 볼 수 있는 게 독립협회 민권운동을 탄압을 했죠. 해산시키고. 그리고 일본 등 외국 열강들 방해,
등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무개혁의 이제 한계 정도를 보고 의의에 대해서 뭐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상당히 뭐냐면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의의보다는 지우고 평가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게 더 낫게. 평가인데 1번은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이거 부정적 평가. 강목개혁을 둘러싸고 이게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존재해요. 예. 그래서 뭐 평가와 관련된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이 부분은 너무 이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돌아갈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99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면 자, 강무개혁의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강무 정권의 개혁은 경제, 교육, 그리고 시설면에 추진되었다. 먼저 경제면에서 그동안 누적된 폐단 중의 하나인 토지 정책을 개선해서 민생을 안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양정사업을 실시하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할 수 있는 지계를 발급했죠. 예, 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하여 이제 상공업진흥을 위해서 정책도 추진되어 섬유, 철도, 운수, 강업, 금융 분야에서 근대적 공장과 회사들이 설립되고 교육원에서 실업교육이 강조되면서 각종 실업학교와 공업전수소 같은 기술교육기관이 성립됐고요. 그래서 외국의 유학생도 많이 파견됐다. 자, 시설면에서는 교통, 통신, 전기, 의료 등 각 분야에 거친 근대적 시설을 확충했다. 자, 이처럼 이제 광무 정권은 그 국영 증강을 위해서 정치, 경제, 교육, 시설 면에서 자주적인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으나 집권층의 어떤 보수적 성향과 열강을 간수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 여기 보면 대한국 국제에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도와 독도를 볼게요. 간도와 독도. 자, 여기에서는 간도와 독도를 짤막하게 설명을 했어. 네. 근데 이제 이 부분만은 좀 뭘 보시냐면 최근에 12년 개정교과서 있죠. 그 부분을 좀 보시고 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번 보면요. 간도는 옛 고구려 발해 영토였으나 발해 멸망 이후에 여진족이 거주하였고 청이 중국에 지배한 이후에 그들의 건국 발상지에서 다른 그 민족이 활동 금했죠. 요걸 이제 뭐라고 하면 봉금지대라고 해요. 봉금지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되게 요양이나 심양 남쪽 지역을 봉금지대로 설정해 놓고 사회 거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월경이 많이 나요. 산삼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청나라하고 조선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제 산삼을 둘러 싸우니까 그 과정에서 사망 사고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걸 조사하는 김에 확실한 국경선을 좀 정해보자 해가지고 숙종 때 백두산 정기비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백두산 정기비를 보면 조선과 청나라 사이 영토 경계를 정한 비인데 서해 압록, 동이 토문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서쪽은 압록이고 동이는 동쪽은 토문이다. 그래서 이 토문강을 둘러싸고 나중에 이제 19세기 때 많이 생겨. 토문강이 청나라는 두만강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은 송화강이다. 그 결론이 안 냈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19세기 후반 이제 간도 지역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이주해 그곳에 항구지 개간해요. 그래서 이때는 원래는 월경 목적이 산삼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18세기 넘어가면서 이 간도 지역에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막 거주하면서 이제 그게 개간을 해요. 마을도 형성되고. 그래서 청나라 조선 사이 간도 기속 문제가 일어났고 두 번에 거쳐서 이제 회담할 좀 잘 안 됐죠. 예. 그래서 조선 정부는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고 그리고 강도를 한경도 행정구역 편입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간도 관리사를 파견해서 그곳에 주민을 관리했죠. 자, 근데 이제 을사조약 이후에 강제가 체결한 결과 우리의 외교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일본한테 넘어가죠. 처음에 일본도 간도에 출장소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만주의 철도 부설권, 정확하면 안봉성 그 부설권, 그 남만주 철도에 지선이 있어요. 지선. 그걸 얻는 대가로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해서 간도를 이제 청의 영토 인정하게 되죠. 예. 자, 그다음 독도인데 독도는 이제 다른 말 석도라고 해요. 석도. 네, 석도. 원래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죠. 울릉도는 예전에 우상국이라고 이제 있었다가 지중왕 때 이제 점령했는데 조선시대 때 이 울릉도에
뭐냐, 일본 애들이 많이 오고 외국들이 듣고 그러니까 요게 공도 정책을 해요. 공도 정책이라는 건 사람 비우는 정책이야. 그래갖고 한동안 비웠는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온 거야? 일본 어민들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어민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어부였던 그 당시 그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건너와갖고 이들 뭐냐면 축출하고 막부까지 가갖고 뭐냐면 거짓말로 자기가 이제 조선을 관리다 해놓고는 협상을 해서 돌아와서 결국에는 울룡도와 그 밑에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받죠. 막부로부터. 자, 근데 이제 19세기 중엽에 일본인들이 이제 불법 침입을 이제 늘어나니까 조선 정부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제 종전의 공도 정책을 이제 폐하고 이제 사람들 살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군을 이제 승격시키고 관리를 두고 행정구역을 이제 편함시켜. 1900년도에. 그렇지만 일제는 널 전쟁을 일으켜서 한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한 다음에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강제 편입시키죠. 그래서 널 전쟁 도중에 이제 편입시키는데 그때 내걸었던 논리가 뭐냐면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고 누구 땅도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상 사람이 살지 않고 누구 땅도 아닌 것은 누가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먼저 임자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간도를 먹고 시네마현에 공시를 하죠. 공시를. 그래서 이 간도 일종의 자신의 그 석탄 창고를 사용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울릉도 간도는 그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요 수준에서 더 뭐냐면 더 어렵게 나왔어. 그때 문제가. 그래갖고 그 여러분들 그 12년 개정교과서 내용들 거기에 오히려 이 부분은 이게 더 자세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몇 종 다 본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일의병을 이제 볼게요. 한일의병. 자, 이렇게 이제 한일의병 운동을 이제 보면 이게 이제 한일의병 운동이 시험 문제 자주 나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할빈당 그 뭐냐면 영학당 그런 거 이제 같이 해서 이제 나오죠. 그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그다음 을미의병, 을사의병 중간에 할빈당과 영학당 활동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기 전에 잠깐 거기 기본 강의 교재를 보고 좀 약간 넘어갈게요. 내용이 좀 별로 없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의병 활동을 좀 볼게요. 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영학당하고 할빈당이에요. 영학당, 할빈당. 예. 그래갖고 영학당, 할빈당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그 당시 을미의병과 을사의병 그 중간에 한 10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그 공백기 때 활동했어. 그래서 이제 가도기 의병이라고 또 하는데, 자, 그러면 영학당과 할빈당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병 활동을 한번 좀 개관해 볼게요. 자, 이 당시에 농민투쟁의 특징을 보면,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개조직이나 동학조직들을 이용해서 종교적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영학당이 있어. 영학당은 활동 연도를 좀 정확히 기억을 해서 1898년에서 1899년 2년 동안 활동했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에 거쳐서 전라남북도 일부 지역을 봉기한 무장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원래 동학교도들이었는데 이 동학이라는 말을 쓰면 탄압을 받으니까 영학이라는 말을 썼어. 영학이라는 뭐는 뭐냐? 영국과 관련된 종교 활동이다. 그래갖고 영국의 종교있냐? 기독교있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들 조직들은 그 뭐냐면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고 군전 역할을 내겠죠. 이 군전 역할은 동학농민운동 할 때도 군전 역할 타파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전 상투가 심했고 그 예전에 말했지만 군전사를 이제 파견해서 토지 개발을 이제 독려를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는 그 뭐냐면 이거를 궁장토 그러니까 이제 왕실 토지 돌려버린 거야. 그리고 면세권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던 거죠. 자, 활동을 보면 개조직이나 동학을 이용해서 활동했고 그 당시 회장이었던 이해산이라는 사람이 만민공동에 가서 대중 앞에 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민공동의 운영 방식과 방법을 도입해서 민회를 열고 농민들의 의사를 저집해 대중을 동원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빈당을 보죠. 할빈당은 영학당 뒤에 나와요. 되게 1900년도에 나왔던 그
근데 할빈당은 어디에서 많이 본 거죠? 할빈당은 그 소설 홍길동전에 나오죠. 홍길동의 우두머리가 돼서 이제 이끈 도적의 무리가 뭐야? 할빈이죠. 그래서 할빈이라는 자체가 이제 그 부호도의 가문 땅을 뺏어서 재산을 뺏어가고 누구한테 나눠준다는 거야? 민중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할빈당인데 참고로 홍길동은 실존 인물이죠. 예, 연산군 때 활동했던 도적의 무리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세 명의 유명한 사람이 있어 도적으로서. 그래서 할빈 연산군 때 활동했던 그 홍길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장기산, 임꺽정 3대 도둑인데 다 소설로 만들었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홍길동 하는데 홍길동이 이제 은행에도 많이 쓰이더라고요. 은행 예시로서 도적이에요 원래는. 예. 자, 하여튼 할빈당의 활동 내용이 이제 보여주는 사료가 이제 있는데 거기 한성신문에 실려 있는 대한삼인 13조문이에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많이 실려 있거든요. 교과서에. 그래서 대한삼인 논설 13조문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구조에 보면 이제 사전을 확보하고 군조로서 구민법을 획득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서 균전이란 말인데 균전은 그 앞에 있는 균전하고 달라요. 이때 균전이란 건 뭐냐면 땅을 나눠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앞에 균전과 의미가 좀 다르다. 그래서 여기 14개조 내용, 10개조 내용, 14개조 내용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들 목표는 정치적인 민권사회, 사회적 평등사회, 경제적인 군산사회를 지향했고 그 13개조 한국 강요가 선언문 내용도 외워두셔야겠죠. 토지의 균등분배와 쌀 수출에 대한 반대하는 반공력 실시, 그 다음에 제국주의, 자본주의 경제 이탈, 침탈 반대, 구민법 실시 등등이 있다. 그래서 13개조 내용 자체를 한 두세 개 정도 외워두시는 거 좋을 것 같아. 자, 할빈당의 영업당 의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을미의병과 을사의병은 있는 그러니까 을미의병이 1895년, 을사의병이 1905년 요 사이가 10년 동안 가도기가 있었어요. 이걸 메꿔주는 의병 역할이야. 가도기 의병이었고 그다음 동학당의 자녀세이기 때문에 반봉건 반내세를 외쳤다. 이걸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한번 을미의병부터 해가지고 을사의병 정의의병 한번 개관을 좀 해보면 을미의병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을미의병의 배경이 뭐예요? 을미사병과 단발령이죠. 그래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명성황후의 복수, 단발령 철폐, 7일 내각의 타도, 그 다음에 일본서의 구축. 구축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우다는 뜻이 아니라 몰아내다는 뜻이야. 이때 구축은. 네. 그 다음에 조선왕조 보호, 경복궁 항공 등등을 이제 내걸고 자 사상적 배경 위전 촉상 운동이야. 네. 그래서 주도 세력 보면 되게 의병장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양반 유생들이 있죠. 유인석, 이송우, 허희 등등등 이항로 문화생태가 있고 일부 이제 농민과 동학 농민들이 잔존세력도 했지만 소극적이었고 활동은 종합량을 내세웠고 이게 좀 눈여겨볼 게 이제 일본군과 일본 거주민들을 공격하고 단발을 강요하는 친일 관리를 공격했다. 그래서 처단 대상들은 수령, 정부군, 개화파 관리, 지방간청, 일본군민, 일본인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처단 대상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실제 답은 뭘로 설정했냐면 수령이나 정부군, 개화파 관리 등등으로 했는데 일본인과 일본군은 제외시켰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일본인과 일본군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정답을 이렇게 해놨는데 일본이 일본군이 많다 보니까 이걸 이제 포함시켰어요. 그냥 유사답안으로. 자, 그렇지만 야간판처럼 친일 정권의 붕괴와 단발령 철회, 고종의 해상공고 조치를 했다. 조치로 해설이 됐죠. 이들이 또 아간판처럼 도와준 것도 있어요. 그때 이제 고종이 밀서를 내리죠. 내가 좀 다른 데로 이제 도망갈 테니까, 러시아 공사가 도망갈 테니까 경비를 좀 소화할 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파천을 이제 하기 전에 밀서를 내죠. 의병장들에게 너희들 한번 봉기를 해라. 그러면 봉기를 하면 군대가 어디에 눈이 팔려 있는 거야? 제 지방에 눈이 팔려 있겠죠. 그 의병 진압하려고 그 틈을 타가지고 빠져나온 거야.
그 당시 정보군도는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일본 애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어.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을사병호의병인데, 자, 을미의병 중간에 아까 이제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당시 영학당하고 그 다음에 할빈당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을사의병을 보면, 자, 왜 을사병호의병이냐 하면 을사의병이 1905년, 병호의병이 1906년, 2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같이 연도로 해수가 넘어갔기 때문인데, 자, 을사의병은 당연히 무슨 조약 때문인 거야? 을사조약. 그래서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그 당시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을사의병 활동 보면 목표는 외교권 회복 같은 국권 회복을 이제 전면 내세우면서 그 당시 일본 세력과 친일 관료를 명확히 설정했다. 투쟁 대상을. 그 다음에 양반 유생 의병장이 중심이었죠. 예. 근데 이제 뭐가 좀 등장해요. 평민 출신 의병장도 등장해. 신도서 같이. 그래서 양반 유생 의병장이었다. 민종식, 정용기, 최익현 이렇게 했는데 그 최익현은 좀 이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하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의병 활동을 했던 것이 을사의병이에요. 을사의병. 예. 그래서 이 최익현이 쓴 유명한 견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고 8도 3인 경문이야. 포고 8도 3인 경문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내용이 예전에 2차 기출에 나왔어요. 2차 기출에.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정부군이 오니까 진위대와 대치하니까 나는 외적이 아닌 동족과 싸울 수 없다. 하면서 부대를 해산하고 체포당했다가 결국에 어디로 끌려가요? 대마도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일본의 음식은 먹을 수 없다 하면서 순교하죠. 예, 대단한 양반이 하여튼. 자, 그 다음에 평민 출신 의병자인 신도선. 이 사람 되게 유명하죠? 이 신도선. 그래서 이 사람 포수 출신인데, 예전에 포수들이 이제 뭐냐면, 사냥하는 솜씨가 있기 때문에, 동물도 잘 잡지만 인간도 잘 잡아요. 네, 잘 쏘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활동했는데, 별명이 이제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자, 그래도 이제 이 신도성이 등장하고 의병운동의 새로운 양상이 보였다. 그래서 예전에 양반 유생층만 참여했는데, 이제는 참여 계층이 확대됐고요. 전수의 변화도 일어나. 유격전호. 예전에는 진지전이었어. 진지전 뭐냐면 병력을 동원해갖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공격해. 그걸 장악을 해. 근데 문제는 이게 적의 이제 그 한 곳에 일시로 동족해서 장악하지만 적으로부터 어떻게 돼? 순시가 또 공격을 받죠. 그래서 섬멸돼요. 그래서 이제 유격전은 치고 빠지는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된 거야. 그래서 적을 이제 이렇게 적은 병력을 가지고 적을 타격시키는 그런 이제 전술 구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리의병을 보죠. 정리의병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계기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당시 해군 미스탈 때문에 고종의 강제 퇴위, 그 다음에 정미 실조하기 위해서 군대가 해산됐고요. 그 다음에 성격을 보면 이때 해산된 군인들이 그 당시 의병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의병의 조직과 화력이 강화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의병 전쟁으로 확대돼 나가죠. 자, 그리고 모든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죠. 그리고 전 지역이 참여했고 특히 전라도 지역이 되게 강해요. 전라도 지역이.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 왜 의병 운동이 많았냐? 전라도 예전부터 그 곡창지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수탈이 제일 많았어.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전라도 의병 상당히 강하게 나갔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일본이 이제 펼쳤던 그 의병 탄압 운동, 그러니까 남한 대토벌 운동도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집중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양반 유생들도 신분제 위계 질서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원래 양반 출신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양반 유생들이 신분제 위계 질서 같은 것들 강조했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건 대체적인 경향이지 정미의 의병 단계에서도 뭐냐면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 밑에 이제 서울 진공작전인데, 자, 평민 의병장들이 참여하려니까 어떻게 쌍꺼풀과 같이 싸우냐? 나 같이 못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신도성하고 홍공동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배제됐죠. 예. 그래갖고 근데 이 신도성 홍공동도 이제 포수 출신이야 이 사람이. 포수가 그 당시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측면이 올 때는 좀 더 뭐냐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무슨 작전이 있었죠? 서울 진공 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의 의병 부대가 이제 연합을 이제 전설 형성해서 13도 창해군을 만들었죠. 그래갖고 이제 선발대가 서울 군고까지 했지만 실패했어. 그럼 왜 실패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혹자는 그 당시 이제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니까 부료가 부충이다 하면서 기각했다. 그것 때문에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결정적으로 무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무기가. 그래서 일본은 기관총으로 무장돼 있고 신식무기 무장돼 있는데 우리는 잘해봤자 뭐 장총? 그때 이제 물론 앞에 분은 좀 하승총보다는 진화됐지만 일본의 무기가 훨씬 더 좋은 게 더 많았어. 그러니까 이제 싸우면 안 되는 거지.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창해군이 해산 후에 독자적인 활동이 전개됐다. 자, 의병운동 위축 보면 이제 1909년에 일본군이 이제 의병을 계속 놔둘 경우에는 도저히 이제 뭐냐면 한국을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무자비하게 진압 작전을 하죠. 주로 어디에 이제 주로 진압을 하냐면 전라도 지역.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때 작전명이 뭐냐면 남한 대토벌 작전이야. 이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남한 대토벌 작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무장 투쟁이 어려우니까 무정의 근거지를 어디 옮겨요? 만주와 연해주 이동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나름대로 선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의병들이 많이 싸웠기 때문에 전라도 지역은 의병들 많이 투벌을 당했지만 그 나머지 의병들은 시간을 벌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간을 벌고 나서 어디로 이동했냐면 아까 만주와 연해주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그 후에 1910년 이후에는 거의 뭐냐면 이제 사라져. 근데 거의 사라졌다고 해서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15년에 마지막 의병장이었던 최응원이 체포되고 그다음 마지막 독립단체였던 독립의군부가 건거하죠. 1915년. 네. 그래서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예전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1910년에는 아예 의병 활동이 없었다. 이것만 있어. 틀렸어, 맞았어요? 틀렸죠. 예. 그래서 최응원이나 그 다음에 독립의군부가 계속 활동할 수 있지만 이들 활동 이후에는 거의 국내적으로 이제 독립투쟁은 간간히 좀 보이긴 해요. 9월산대나 천마산대 뭐 이 정도. 그러다가 또 잠잠해지다가 나중에 이제 김일성이 넘어와서 한바탕 하죠. 그게 유명한 무슨 전투예요? 보천본 전투. 예. 근데 보천본 전투가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에요. 잠깐 이제 점령했다가 그냥 돌아간 사건인데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십몇 년 동안 국내에서 무장투쟁이 없었는데 무장투쟁이 생겼다는 거야. 그 정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거기에 보면 한일 의병들 의아한 게 있죠. 집권층의 부패와 무능, 외세 침략으로 국가 민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일어난 구분운동이었고 민족의 강인한 저항 정신 고취였고 일제 식민지 체제에서 한일 무장투쟁을 기반을 많이 해서 한일 민족운동의 큰 줄기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에 무장투쟁에 전개하면서 약소민족운동사에 있다. 좋은만 다 갖다 붙였어. 네. 배워가지고 한두 가지 보시고 쓰시면 되고 한계는 일단은 일본의 정규군을 제압할 수 없어. 결정적인 뭐야? 무기가 없어. 네. 그래갖고 뭐 잘해봤자 몇 개 이제 하승총, 장총 그것도 총알도 없어갖고 이제 오줌을 맞아 데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유황을 질삭하려니까 그걸 이제 끊어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단은 일본의 군이 너무 우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무기만 가지고 있었으면 충분히 격파할 수 있죠. 일본보다 우리가 좀 약간 신체적인 능력도 좋고 운동능력도 더 뛰어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알 수 있는 게 청산리 대첩 있죠. 청산리 대첩에서는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더 우월한 무기를 갖고 있었죠. 체코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쉽게 격파할 수 있었죠. 자, 하여튼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공권적 지배 질서를 유지를 고집하는 양반 유세인층의 지도 노선 때문에 결속이 안 됐다. 근대적 이념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당시 13도 창의군을 결성할 때 평리 의병장들을 양반 유세인층들이 배제시켰죠. 그리고 외교권이 상실돼도 국제 고립이 있었다. 네, 등등이 있고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청일전쟁의 승세를 타고 동학농민운동을 무조건 진압했던 일제는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더욱 강화하고 러시아와 대립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지배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자, 이러한 일제 침략에 대응해서 각계각층에 다양한 민족 저항이 일어났으며 이 중에 가장 적극적인 민족 저항이 항일의병운동이었다. 최초의 항일의병은 일제 명성황후 시위와 단발령에 반발해서 전국 각지에 일어난 을미의병이죠. 명성황후 시위와 단발령. 자, 을미의병은 위전척사 사설을 가진 유생들이 주도했고요. 일반 농민과 동학 농민들의 자녀색들이 이에 가담했다. 자, 이들은 전국 각지의 의병활동에 확대하면서 지방의 주요 도시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친일관리와 일본인을 처단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처단 대상이 문제가 뭐였는데 여기에서 일본인을 처단했다는데 이제 그 출제 교수가 하는 말이 그 당시에는 일본인과 일본 군인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답안을 뺐다고요. 근데 다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집어넣다. 근데 뭐 일본인이 많은지 근데 인구 조사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한 것 같아. 자, 대표적 의병자 유인석, 이송호, 허희 같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을미의병이 이제 아간파초도 친일 정권이 붕괴되고 단발령 철회와 국왕의 해상 공고 조치를 내지한 대문 종식됐고 이때 해산된 의병과 농민의 일부가 뭘 조직하죠? 할빈당을 조직해요. 그래서 그 할빈당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일미 의병 운동 이후에 일부 농민들이 결합해갖고 만든 그 무장 세력이죠. 농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고 할빈당만은 말 있는 자의 재산을 뽑아서 없는 자를 살린다. 말로써 할빈의 대상은 할빈당의 활동 대상은 친일 관료와 관료부이고 그 침투했던 그 일본 행상과 거상들이었다. 할빈의 활동 대상? 처단 대상이겠죠? 이게 정확하겠죠? 활동 대상이면 누구 뭘 활동했다는 거야? 예. 자, 그래도 이제 있고 그 뒤에 넘어가서 청일전쟁과 삼국간섭에 의해 일본과 러시아는 한반도 지배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했으며 마침내 너일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은 너일전쟁의 승리의 계기로 한반도의 식민지를 위한 본격적인 침략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을사조약을 맺게 되죠. 자, 을사조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냐면 그 상당히 불법적이죠. 예, 원래 을사조약이라는데 이게 이제 조약으로서 조건이 안 갖춰 있어요. 그래서 조약이 있으면 서로 이제 뭐냐면 비준권을 가지고 있는 정권 대사가 이제 논의해서 도장 찍고 최종적으로 양국 황제가 뭐냐면 그 확인을 해야 되나 도장을 맞으면 찍어야 되냐 그런 절차들이 없어.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고종 황제가 찍었다는 그것도 없고 정권을 이임받았다는 그것도 없고 자 그게 다 불법이야. 불법.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을사조약을 참여했던 사람들 이제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그 을사조약은 조약이 아니다. 을사늑약이다. 강제로 맺어진 거다. 자, 하여튼 이때 이제 민영환 같은 사람이 이제 또 자유를 하고 그리고 나철과 오기호 같은 사람이 뭘 해요?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죠. 그래서 오적의 집을 불사르고 일진에 든 매국노를 처단하고 그리고 장자연 등 그 결련한 논설가 그 언론 활동을 통해 을사오적과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고 그 등등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맺어진 게 을사의병이에요. 그래서 을사의병은 국권회복 및 일본 및 친일관료 척결을 내고 무장항제로 전개했고요. 먼저 할빈당 등 농민 무장세력들이 활발히 활동했던 경기, 강원, 충청, 경상도 일대에 의병이 일어났으며 양반 유생들도 전국 각지에서 이제 의병을 조직하게 되죠. 그때 대표적으로 이제 민종식이라는 사람이 충청남도 정산의 의병을 이렇게 홍주성을 이제 일시 점령했고 최익현은 임병창과 함께 전라북도 태안에서 의병을 했고 순창에서 진격 강군과 대치했다가 같은 민족끼리 싸울 수 없다 해갖고 그냥 스스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양반 유생들이 주도했지만 누가 등장했죠?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도성 같은 평민 의병 출신자들이 등장했고 이들 평민 의병장이 이끌었던 부대는 동학농민운동과 할빈당의 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산악지방을 공부해서 소규모 유격전을 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진지전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진지전에서 뭘로 바뀌기 시작해요? 유격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정미의병 때는 유격전으로 바뀌게 돼요. 진지전은 대규모 병력이 있을 때는 가능한 거고 소규모 병력이나 하력이 없는 그 병력들은 유격전이 나요.
치고 빠지는 그런 것들이 났죠. 자, 이 중 신돌석 군에는 이돌산을 견점으로 강원, 경상북도, 충청도 일대에 동해안 일대를 누비며 정용기, 이영구 부대와 연계해서 유격전을 벌여 많은 전가를 올렸다. 자, 이와 같이 평미의병전의 활동이 두드러지자 의병항쟁이 그 양상도 점차 바뀌어 유격전 형태로 했다. 자, 거기 밑에 을사조약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읽어보시고, 을사조약은 이제, 여기 이제 외교권을 박탈하고, 외교권을 박탈한 대신에 거기에 이제 외교권을 담당한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통감부예요. 이 통감부 밑에 이제 이사청이라는 그 이제 지방 조직도 만들고, 최초의 통감은 누가 왔죠? 그 당시 그 이토 시노부미가 왔죠. 이토가. 근데 많은 통감부는 을사조약 때는 이제 외교권과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지만 실제 국정 전반을 다 관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을사조약이 이제 체결하고 나서 민영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우리 인민들 고함 해갖고 근데 유서를 남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큰 영향을 줬다. 체이키의 의병 경문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정리의병을 보자. 1907년에 이제 일제는 고종황제 헤이그 특사의 파견을 고시로 고종황제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 다음에 정리 실조하기 위해서 한국 군대를 해산시켰죠. 이를 계기로 해서 전국 각지에 한일 의병 활동이 더욱 격렬하게 전개됐고 이때 의병을 정미의병이라고 하죠. 자, 일제는 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키자 시위대 대단이었던 박스만이 자결을 하게 돼요. 이걸 시발적으로 해서 시위대 소속 한국군 1600명을 봉기했고 일본군과 시가전을 벌이죠. 또 진위대도 같이 봉기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의병에 합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해상군인데 의병에 합류함으로써 의병의 조직과 화력이 보다 강화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일 의병이 그 규모와 성격으로 전국화돼, 조직화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일 의병 전쟁 이렇게 하죠. 자, 해상군인의 의병 대열 합류에 심의와 이 시기에 의병 조직 활동은 전국 각지에 해산됐으며 국외의 간도와 연해주 지역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전국의 의병 운동은 연합전선 형성돼 서울 진공작전 13도 창의군이 형성되고 이인영과 허위가 지휘하는 1만 명의 13도 통합의병 부대가 경기도 양주에 집결해 서울 군부까지 진격했으나 일본군의 반격으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다. 이때 의병은 스스로 독립군임을 내세우고 자신의 교전자체를 이제 인정해달라고 각종 영사관에 서신을 보냈지만 안 들어줬죠. 여기에서 보면 영사관 앞에는 외교권이 박탈되겠다 했잖아. 근데 영사관이 왜 있을까요? 이거 왜 있냐면 그 공사관 대사관은 주로 공적인 나라와 나라에 관련된 거죠. 근데 영사관은 뭐가 관련된 거야? 지금 오히려 여권이나 비자 발급받고 그런 건 다 영사관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사관은 일종의 대민 업무야. 그러니까 그 공사관은 이제 뭐 일본에서 설치해도 되지만 영사관은 일본 외에 여러 지역에 설치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설치된 거야. 이거는 우리하고 이제 공식적인 정부 강제로 한 게 아니라. 자, 이 밖에 이제 홍범도와 이범윤 등이 지휘하는 간도와 연해주 일대의 그 의병 부대는 국내 진공작전을 했고 의병으로 이제 활동했던 안중근은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시노부미를 이제 사살했죠. 요 안중근의 활동 부분은 좀 이따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동양평화론과 관련돼 갖고 좀 봐둘 게 있어요. 자, 그래서 한일의병은 1909년 9월부터 일제가 일본의 정규군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대규모 전개해서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을 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남한 대토벌 작전은 주로 어느 지역에 주로 했을까요? 전라도 지역. 자,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의병 근거지가 초토화되고 많은 의병들이 처형되었다. 자, 이와 같이 일제의 강력한 의병 탄압으로 대부분 의병들은 만주와 간도, 연해주 지역으로 옮겨가 독립운동을 계속 전개했으며 국내에 남아있는 의병들은 산악지대에서 한일 유격전을 계속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에 13도 창의군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뒷장에 보면. 그래서 거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대한매일신보가 있어요.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는 그날 구한말 시대 때 제일 많이 팔렸던 신문이에요. 그래서 그 영국인 사장 배들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또 한번 건들지는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 대한매일신문은 의병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술했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일본이 배대를 이제 소송 걸고 그랬는데, 근데 다른 그 신문 같은 건 의병운동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해. 기적이니 하면서 한 비판적인 데 반해서 대한매일신문은 상당히 의병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안 좋은 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남한 대토벌 작전 있죠.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남한 대토벌 작전은 이제 뭐냐면 일종의 그 당시 의병들이 이제 민중들과 연결돼 있으니까 민중들을 한 곳의 전략처럼 다 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 소개되지 않은 그 나머지 지역은 다 불태우고 죽이고 학살하고 그러면서 의병들의 근거지를 하나하나 없애버려. 그러면서 이제 의병들 조금씩 쪼여가지고 왜냐면 토벌시키는 방법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죠. 자, 그래서 1907년에 정미조약에 의해 군대 해산을 계기로 정미의병은 해상 군인들 확률로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의병의 조직과 전투력도 크게 강화돼서 의병 전쟁이 됐죠. 자, 이에 일제는 식민지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항해 의병을 진압하는 데 급선무가 생각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일제가 국권 강탈을 앞두고 의병 활동을 근절하려고 했으나 한편은 의병 토벌을 분자해서 민간을 철저히 탄압하고 전국 공포 분위기를 원안해서 식민지 지배를 기준으로 만드는데 그냥 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목적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의병 운동을 근절하고 그 다음에 민간을 철저히 탄압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항해전쟁 의의를 볼게요. 항해전쟁은 의병전쟁은 외세의 침략과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 수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구국운동이었다. 그래서 의병전쟁을 세 시기로 나누죠. 1시기는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의한 을미의병. 이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 유생들이고 그 다음 제2기는 너혈전쟁에 개입해 한반도에 군사적 강력한 군사를 투입한 일본이 을사조약을 체결하죠. 그때 일어난 게 을사의병.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유생층이 주도했지만 평민의병층이 등장했고요. 3기는 정미조약이죠. 군대 해상을 계기 위해서 정미의병이 출연됐고 이때 이제 해상 군인 출신과 평민 출신 의병장이 다수 있었죠. 그리고 조직력과 전투력이 크게 향상돼서 전국적인 의병으로 확대되죠. 그래서 의병전쟁은 전국을 활동범위하고 강범위한 사회계층을 망라했으나 우수한 무기로 무장한 일본의 정규군을 제압할 수 없었다. 또한 의병운동의 초기에는 봉건적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고집하는 양반 유세층의 지도 노선으로 인해서 결속이 강화되지 못했고 일사조약 이후에 외교권이 상실되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지원도 기대할 수 없었다. 나름대로 그 앞부분은 한계와 관련된 거죠. 한계. 그러나 항해 의병전쟁은 집권층의 부패와 무능, 외세의 침략에 대응해 우리 민족의 강인한 저항정신이 보충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항해 의병전쟁은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국권 회복을 위한 무장투쟁을 주도했고 일본의 국권 강탈을 위해서 독립군의 무장투쟁으로 이어져 항일 무장 독립 전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항일 민족운동사에 큰 흐름을 되었다. 또한 그 항일 민족운동은 제국주의 열강이 침략이 급진했던 이 시기에 일제의 침략에 대응해서 끊임없는 무장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세계 독립운동에 커다란 이익했다. 그러나부터가 뭐예요? 의의에 해당하죠. 의의.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봤고 그러면 이제 잠깐 또 살펴볼 게 뭐냐면 열사들의 활동이야. 의사 열사 등의 활동. 자, 어딜 보냐면 다음 장 넘어가서 잠깐만요.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심화교재 이걸 제가 여기다 안 적어놨네. 네. 그걸 말려 설명할게요. 이거는요. 여기 내용이 없으니까 말려 설명할게요. 자, 거기에 이제 의사들인데 태사에 이르는 사람들 의사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보통 이제 의사들의 활동을 이제 구한말도 의열투쟁이라고 또 하죠. 의열투쟁. 예. 그래갖고 이제 의열투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대표적인 사람을 이제 좀 보면, 그 12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중에는 스티븐슨이 있죠. 자, 이 스티븐슨은 그 당시 미국인의 외교 고문관이야. 외교 고문관. 그래갖고 이제 외교 고문인데, 이 사람을 누가 이제 그 살해하냐면, 장인환하고, 정명훈이라는 사람이 살해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때, 일본의 한국 통치를 아주 되게 찬양하면서 미안한 글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문에 기고를 하는데, 이거에 이제 보고 이제 그 뭐냐면 장인환과 정문원이 찾아가요. 이 장인환 정문원이 의도적으로 찾아간 건 아니에요. 그냥 열받아서 찾아간 거야. 원래 죽이려고 찾아간 건 아니죠. 이거 서로 잘 몰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스티븐스가 이거 사과해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티븐스 거부하죠. 그러니까 이제 장인환과 정문원이 그 뭐냐면 총을 쐈는데 이때 이제 맞고 죽게 돼요. 근데 미국인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미국인들 죽일 놈이죠. 얘가. 그래서 충분히 죽일만 하다. 그래서 이제 1등 살인죄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분노를 표출한 공분에 의해서 살인됐다. 해가지고 2등 살인죄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 사람도 이제 몇 년 살다가 포난. 근데 이제 이 스티븐스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에 있었던 단체들이 좀 뭐냐면 그 합쳐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계기로 해서 만든 것이 대한인 국민회죠. 대한인 국민회. 그래서 기존에 뭐 공유협회나 이런 단체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게 대한인 국민회고,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 있죠. 안중근은 원래는 처음부터 의병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제 처음에는 교육사업을 했어요. 네, 학교도 이제 하고 선생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주, 하얼진, 그러니까 그 연해주 지역에서 의병운동을 하고, 그 당시 이토 시도부미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온다는 소문이냐면 그 그 당시 러시아하고 회담을 했었어요. 일본하고. 그래서 이제 만주 한반도 세력 팽창을 서로 이제 확인해주는 그런 회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토가 하얼빈에 도착한 거야. 원래 하얼빈은 어떤 곳이냐면 그 남만주 철도, 북만주 철도가 교차되는 곳이에요. 이게 원래 북만주 철도는 누가 만들었죠? 동쪽 철도는 러시아가 만들었고, 남만주 철도는 일본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계, 그러니까 철도의 그 개가 달라. 그래서 이제 이걸 갈아타야 돼. 그래서 그 갈아탈 때 이토 시노부미가 한해서 안중근이 총을 쐈죠. 정확하게 3발 쐈는데 3발 다 맞았다고요. 그래서 안중근이 예전부터 사격 실력은 진짜 뛰어났다고 하거든요. 얘 김구의 백범일지도 있어. 김구의 백범일지. 김구가 젊었을 때 안중근 집에 잠깐 들렀는데 며칠 동안 있었는데 그 안중근의 사격 소식을 보고 놀렸다고. 너무 백발백중이야. 하여튼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그 유순 감옥에 하면서 이 사람이 뭘 이제 주장해? 동양삼국 평화론을 주장해요. 자, 동양삼국 평화론은 처음에 누가 주장했어요? 이토가 주장했어. 그래서 이토를 그 당시 그 안중근이 좀 약간 널전쟁 그 당시에는 상당히 존경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의 침략을 의도한가 암살을 했는데, 이때 이제 동양삼국 평화론은 일본이 주도한 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이 대등한 상태에서 협력하자. 이걸 주장했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이 동양삼국 평화론을 주장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뭐냐면 그 금성교과서인가 그게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삼국 평화론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의사오적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재명인데 이재명은 누굴 죽이려고 시도했죠? 이완용. 자, 이완용 주로 이제 했는데 칼을 찔렀는데 홍보에서 약간 벗어났어. 그래서 결국 이완용을 이제 뭐냐면 죽이지 못하고 이재명이 23살 때 이제 그 한자기 이수로 사라졌는데, 이재명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의회 활동들은 비록 조직적으로 전개하지 못했지만 일본의 침략을 세계에 알리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뭐냐면 이바지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예국개몽운동 전개해 볼게요. 예국개몽운동 전개. 예국개몽운동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와. 지금까지 사회지단원 관련돼서 딱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원만 할 때 낼 것도 많은데 그거 솔직히 이 예국개몽운동자들이 상당수가 또 뭐예요? 친일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별로 평판이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안 내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그래갖고 이제, 요번에 뭐 나온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예, 잠못 질렸는데, 저도. 예.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인데, 일단은 뭐 교과서 내용만 좀 파악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예국개몽운동 단체 활동이 있는데, 지금 언제 끝났죠? 우리가 언제 시작했죠? 40분이 시작했으니까, 요건 좀 쉬었다 할게요. 요 부분은.